무슨 철학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뭐였어요? 자. 처음에 나온 사람이 뭐야? 자연 철학자. 자연 철학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소피스트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소크라테스 나온 다음에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좋아요. 어? 자연 철학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나, 아리스토텔레스 하나. 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A반, B반으로 해가지고 되게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연아 앞으로 앉아. 제일 앞으로 와. 그래서 플라톤은 절대적인 뭐가 있다? 이 사람은?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저기에 세상의 원리가 어디에 있다? 이데아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뭐가 있다? 이데아에 있다. 이데아는 눈으로 본다,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짐 빼야겠다. 됐다. 거기 앉으려는 게 아니었어? 아무 데나 앉아. 이성으로 있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중요해? 현실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두 줄기가 쭉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다가 이게 데카르트로 와요. 누구로 왔다고?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관찰과 경험이 중요한 게 누구였어요? 베이컨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친 사람이 다시 칸트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꽂으라고 하면 중요한 사람 이 네 명을 꼽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칸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칸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고대 그리스 이후로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불린다. 고대 그리스 이후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이유가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나눠졌는데 그걸 다시 합친 사람이 누구라고? 칸트라는 거예요. 칸트의 사상은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본인은 태어난 고향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한 발짝도 밖에 나가는 일 없이 평생 독신으로 수수한 생활을 보냈다. 칸트 교수의 생활은 스스로 정한 일과를 규칙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서재에서 연한 홍차를 2잔 마시고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했다. 그 후 정오까지 집필을 하다가 오후 1시부터 매일 다른 좋은 친구를 초대하여 점심 모임을 가졌으며 저녁이 되면 홀로 산책을 했다. 칸트가 산책을 나가면 이웃 사람들은 정확히 3시 반이 되었구나 생각했다라고 시인 하이네가 기록했다. 그러나 점심 모임이 끝나는 시간이 4시일 때도 있고 6시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산책 시간은 실제로 일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도 아주 규칙적으로 시간대로 사는 것 같아. 나는 여행도 안 좋아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운동을 하고 금요일 날도 운동을 하고 목요일 날은 방송을 하고 금요일 날은 특공대를 하고 금요일 날도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에 토요일 날도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 같은 시간에 수업 끝나고 금요일 날도 수업 끝나고 방송하고 일요일 날도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 그 십몇 년째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아주 편해.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칸트가 됐고 57세 57세 때
명저인 순수 이성 비판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밑줄.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불리는 철학 사상의 이른바 브레이크 스루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만년인 50대 후반부터였다. 그때부터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연달아 출판하면서 근대 철학을 혁신해왔다. 그렇다면 칸트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 데카르트가 주관과 객관의 이원론에서 과제를 제시했고 이에 대해 연구 경험론은 흉에 이르러 물질계가 마음 외부에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했다. 객관적인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휴메 사상이 칸트를 일깨웠다. 객관적인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는 명제에서 출발한 칸트는 결국 객관적인 세계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객관. 지금 문제가 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사과가 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 사과가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정말 사과가 있을까 의심해 보겠다. 자, 여기에 음료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음료수가 있는 걸 어떻게 알죠? 눈으로 지각을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인식, 지각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눈으로 지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콜라와 이 칼라를 맞춰보니까 저거는 콜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맞춰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있다는 확신은 없잖아요. 내 눈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간장일 수도 있고 내 눈이 잘못될 수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헛것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쵸? 지금 그 얘기예요. 저기 사과가 있는데 전 분명히 사과 같은데 진짜 사과인가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심해보는 거죠. 저게 사과인가? 사실 우리의 감각으로 들어온 사과라는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사과가 있다는 것은 무슨 수를 써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저기 사과가 있는데 저기 사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저기 봤잖아, 사과잖아. 어떻게 증명하냐 말이야. 저게 사과 모양인 양초일 수도 있잖아. 그지? 아니면 완전히 헛거일 수도 있고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자, 칸트는 이에 대해 사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잘 볼게요. 그 방법은 어떤 것일까? 힌트는 타인이다. 먼저 칸트는 인간이 사과 자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는 없다고 전제를 깔았다. 인간이 사과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하고 뭐라고 그랬지? 인간이 사과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인간의 감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만 빛이 어두워도 안 보일 수 있고 잘못된 거를 볼 수도 있고 계속 인간이 인식하는 사과는 어디까지나 감각을 통해 주관으로 나타난 사과일 뿐이지 객관의 사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잘 볼게요. 감각을 통해 주관으로 나타난 사과일 뿐이지 실제 사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사과는 아닐 수도 있다. 저기 사과가 있는데 진짜 사과인 게 아니고 내 눈에는 사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칸트는 객관의 사물을 본체, 누메나라고 불렀다. 이 본체를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고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기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우리의 감각기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할 수도 없고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고 칸트는 말을 이었다. 객관의 사과를 정확히 인식할 수는 없다고 해도 객관성이 있는 사과는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객관의 사과는 뭐고 객관성이 있는 사과는 뭐냐 이거죠. 객관의 사과라는 것은 이데아에 있는 사과 비슷한 확실한 저 사과를 말하는 건데요. 그럼 객관성은 뭐냐는 거죠. 나는 객관의 사과를 인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의 감각기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한 진짜 사과를 내 눈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주관으로 나타난 사과는 타인과 서로 인정할 수 있다.
내가 사과가 있다고 인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역시 사과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누구나 그곳에 사과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기 사과가 있어. 현진이란다. 현서야. 저거 사과지? 라고 했을 때 사과 맞네요. 연진이도 저거 사과네. 그죠? 하율이도 사과네. 나이도 사과네. 다 사과라고 그래. 저거를. 근데 그 모든 사과네 하는 거는 각각의 주관적 사과죠. 내 주관적으로도 사과. 얘 주관적으로도 사과. 제 주관적으로도 사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타인이 실제 존재한지도 그 의문을 가지고 타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타인이 저걸 사과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얘가 옆에 있는 애가 사과라고 해. 나도 사과라고 해. 이해됐습니까? 옆에 있는 애가 사과라고 하고 나도 사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주관적으로 나도 사과라고 하고 얘도 주관적으로 사과라고도 해요. 근데 10명, 100명이 다 주관적으로 사과라고 해. 그러면 나 혼자 사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객관화가 돼가고 있는 중인가요? 나 혼자 잘못 볼 수 있는데 얘도 잘못 보고 쟤도 잘못 보고 쟤도 잘못 볼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은 아닌데 객관화되고 있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나는 헷갈리는 거야. 1 더하기 1이 2가 맞나? 얘도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래. 쟤도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래. 틀릴 수는 있지만 1 더하기 1이 이제 주관에서 뭐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객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 사고는 아니고 객관성이 있는 사고가 된 거죠. 아까보다는. 2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100명이 더 객관성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관이 모이니까 뭐가 돼요? 객관이 되더라. 주관의 객관화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객관은 아니에요. 객관은 아니에요. 1000만 명이 저걸 사과라고 해도 완전 객관은 아니고 객관성이 좀 높아진 거죠. 완전 객관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1억 명이 사과라고 해도 사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혼자서 사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관 1억 개가 모이면 좀 더 객관화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된 거죠. 자, 계속해 볼게요. 주관. 자, 볼게요. 세 개가 있고 진짜 사과인지 관념 속의 사과인지 일치하지 않는데 딴 사람도 사과라고 얘기하니까 객관은 주관 안에서 만들어 적어가고 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말해 객관의 사물인 본체는 정확히 말하면 인식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주관으로 나타났을 때는 타인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사물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도 인식, 쟤도 인식하면 객관성이 생긴다. 칸트는 주관으로 나타난 세계를 현상계라고 부르고 현상계는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저기 현상계라는 건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걸 타인하고 공유할 수 있다. 야, 저거 사과 맞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사과 아닌데? 아니야? 사과 맞잖아. 맞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객관의 사물, 본체와 주관으로 나타난 사물, 현상계는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진짜 사물과 내 눈에 본 사물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치할 수가 없죠. 일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인간의 감각기관은 불완전하니까. 현상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감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객관의 사물, 본체가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능동적으로 세계에 관여하여 인식의 대상인 객관성 있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능동적으로 세계에 관여하여 인식의 대상인 객관성 있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인간이 저기에 있는 사과를 보면서 저기에 진짜 사과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객관적인 사과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감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눈으로 보긴 본단 말이야. 눈으로 보는 거를 관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사과라고 얘기함으로써 객관성 있는 세계를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은 파랗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파랗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객관이란 주관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객관이란 당연히 주관의 밖에 있다는 것이 전제에 있었는데 칸트는 주관의 안에 있다고 뒤집었다. 자, 볼게요. 여기에 사람이 있고요. 여기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객관이고요. 내가 본 머릿속에 있는 사과, 이건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은 밖에 있고 주관은 안에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면서 이 사과가 이 사람들이 객관성 있는 사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은 당연히 주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관 안으로 들어오더라. 사람 생각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게 사과가. 이게 칸트의 위대한 점인 거죠. 바깥에 있는 것과 나를 분리했었는데 칸트가 바깥에 있는 거를 주관의 객관이라는 걸로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성의 한계란 주관에 나타난 세계, 현상계는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다들 똑같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한다. 자, 내가 귤을 먹었어요. 귤에는 두 가지 귤이 있죠. 어떤 귤이 있어요? 신귤과 단귤이 있죠. 여러분 신귤을 좋아해요? 단귤을 좋아해요? 신귤 좋아하는 사람. 어우, 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귤 신거. 먹기만 해도 침이 줄줄 나오는 신귤 좋아하는 사람 있어? 단귤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나이가 귤을 딱 먹더니 아 달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오셔 이런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얘가 달다고 그러면 얘도 달다고 그러고 얘도 달다고 그러고 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뜨겁다고 하면은 얘는 어우 차가워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추측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맛을 느끼는데 우리는 타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롭다고 하는데 철학에서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나는 저게 빨간 사과 요렇게 생긴 걸로 보이는데 얘한테도 그렇게 보일까? 나는 이 사과가 이 귤이 달다고 생각이 됐는데 얘도 내가 느끼는 이 맛하고 똑같은 걸 느낄까? 영원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얘가 돼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걸 얘도 느낄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얘가 돼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쓴 걸 먹었을 때 다 인상이 찌푸러지는 거야. 그러면 추측을 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이런 느낌을 쟤도 느끼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하고 소는 다르죠. 사람이 소처럼 풀을 막 씹어 먹을 때 소처럼 기분 좋게 먹어요 못 먹어요? 소는 풀을 그냥 오게 먹잖아요. 아, 소와의 감각하고 나의 감각은 다른데 최소한 사람들끼리의 감각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느낌이 같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주관적인 게 덜 주관적인 걸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다 달다는 상당히 객관적이지만 맛있다는 훨씬 주관적일 거요. 맛있다와 시다 달다는 느낌이 다르죠. 야 이거 맛있다. 뭐가 맛있냐? 나는 하나도 맛없다. 자, 뜨겁다 차가웠다는 그보다 훨씬 객관적이겠죠. 아프리카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뜨겁다 차갑다라는 느낌은 비슷하겠죠. 그런데 맛있다 맛없다는 아프리카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 있죠. 나는 그 동남아시아 향이 싫거든. 그 고수 향신료들 있잖아요. 싫은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오메 그러면서 그만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야. 난 그걸 먹는 사람을 보면 와 어떻게 저걸 저렇게 먹을까? 난 몇 조각은 먹겠는데 그걸 이렇게 퍼먹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먹는지 알죠?
풀 뜯어먹고 먹듯이 막 뜯어먹는단 말이야. 야, 이게 맛이라는 것은 저런 건데 뜨겁다 차갑다는 비슷하다. 그죠? 물론 거기도 이제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죠? 여름에도 아니면 그 따뜻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나갔는데 아까 어떤 애가 겨울용 추리닝을 입고 겨울용 두꺼운 추리닝에다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 근데 딱 얼굴을 봤는데 더워하는 느낌이 없어. 편하게 걸어가더라고. 아, 쟤는 안 더운가 보다. 그죠? 하지만 아예 뜨겁고 차가운 거 정도 느끼잖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게 된다? 확실하지 않지만 우린 추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을 1. 감성, 2. 지성, 3. 이성이라는 세 가지 기능으로 분석했다. 감성은 오감인데 감각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아프다, 가렵다, 뜨겁다, 춥다 등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온갖 정보를 받아들인다. 지성은 감성이 얻은 정보를 정리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빨갛다, 작다, 동그랗다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과라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성은 지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능력이다. 지성으로 파악한 것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능력이다. 예컨대 이 세상에는 왜 사과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사과를 눈으로 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만져보면 이거는 감성이죠. 지성은 아, 이거 사과네 이거죠. 만져보니까 감성을 통해서 지성이 생긴 거죠. 이성은 뭐냐? 그러면 그거 갖고서 생각을 깊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성이라고 그래요. 감성은 동물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성과 이성 사이로 넘어가면 이건 동물은 갖기가 쉽지 않겠죠. 이성은 말이 안 되죠. 동물이 갖는다는 게. 이 세 가지 능력 중에서 감성과 지성은 동물에게도 있다고 추측되지만 감성은 확실히 동물한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성도 새가 저걸 보고서 메뚜기가 있는데 저거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가서 먹잖아요. 그죠? 이성은 뭐만 갖고 있다? 인간만 갖고 있다. 감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세계의 본체에 접근하는 능력은 이성의 힘이다. 그러나 이 이성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고 칸트는 주장했다. 자, 이성의 힘에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객관의 사물과 주관으로 나타나는 사물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앞서 설명했다. 인간이 인식을 하는 메커니즘에서는 본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고 이성의 힘을 썼을 때 겨우 될까 말까 한다는 뜻이다. 자, 순수 이성 비판이란 저서 때문에 칸트가 이성을 비판하거나 부정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성의 한계를 정했을 뿐이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뜻은요, 한계란 뜻이에요. 이성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성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한계의 뜻은 뭐라고요? 여기서 비판의 뜻은 뭐라고? 한계란 뜻이에요. 순수 이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이성으로 알 수 있고 요 바깥에 거는 이성으로 알 수 없다.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뭐라고? 그게 뭐야? 순수 이성 비판. 착한 행실이란 칸트는 인간의 도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인간에게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 자유란 도덕적 행위에 한정된다고 생각했다. 칸트는 자유란 자기중심적 행동을 억제하고 타인을 위해 베푸는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실현된다라고 했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기 의견이 다르다. 타인을 때리는 행위는 나쁘지만 그것이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때렸을 경우에는 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착한 행실은 입장에 따라 변한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를 한자로 하면 뭐예요? 선. 선은 뭐예요? 자, 착하다는 게 뭐예요? 도덕음직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이거죠. 착하다는 건 뭐예요? 바람직하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모르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맨날 공부해도 선생님들도 모르고 가르치고 아이들도 모르고 끄떡거리고 모르고 시험 봐서 끝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알자고요. 바람직하다는 거는 저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악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 바람직한 것은 뭐야? 해야 된다. 뭐라고? 바람직한 것은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그래서 칸트를 의무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의무론. 칸트는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착한 행동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칸트는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착한 행동이 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 선이라고 그런다. 선. 선. 선은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 중에 최고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 인간의 모든 거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 자, 여기서 또 하나 배울게요. 그러면 덕은 뭐라고? 엑설런트, 탁월함이란 말이에요. 덕을 통해서 선을 얻을 수 있다. 선을 행한다. 자, 볼게요. 덕이라는 것은 학생의 덕은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거의 덕은 뭐죠? 노력을 하는 거죠. 문제를 풀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이게 공부 잘하는 덕이죠. 학생의 덕은 공부를 잘하는 거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대학을 갈 수 있고, 대학을 가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직장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덕이 모여서 선으로 간다는 말 이해됩니까? 엑설런트가 모이면 선을 향해서 간다는 말 이해돼요? 이해됐죠? 그 중에서 선 중에서 도덕적인 선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해야 되는 의무를 뭐라고 그래? 도덕적인 선이라고 그래요. 도덕적인 선. 즉 넘어져 있는 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죠. 그럼 세워줘야 돼요? 안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되죠.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우리는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다.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수업 시간에 조용한 것은 덕이에요, 선이에요? 선이죠. 조용한 것은 덕도 되죠. 조용해야 수업을 들으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 하는 것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용히 하는 것 자체는 덕이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선이죠. 선은 방향성이 있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착한 행실은 입장에 따라 변한다. 했고, 만약 같은 입장에 섰다면 누구나 똑같이 행동하리라 축축될 만한 행위를 한다고 카트는 주장했다. 요거를 보편적이라고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가 발휘된다는 것이다. 항상 보편적인 법칙이 됨직한 원리를 따라서만 행동하라. 이것이 칸트의 유명한 논리의 기본 법칙이다. 항상 보편적인 법칙이 됨직한 원리를 따라서 행동해라.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린 뭐가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저기 어떤 여자아이가 넘어져 있어요. 울고 있어. 나이가 봐도 저거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하윤이가 봐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경원이가 봐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윤서가 봐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미국에 있는 토마스가 봐도 일으켜 세워주는, 을지문덕 장군이 옛날에 태어나서 봤어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공자님이 봤어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고조선 시대 동양이든 서양이든 앞으로 100년 후의 세상에서도
저거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뭐라고 그래요? 보편적인 거라고 해요. 언제나 누구나 그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이해됩니까? 그게 보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거에서 원칙을 찾는 거죠. 그 보편적 원칙이죠. 그거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얻어맞고 있어서 상대방을 때렸어요. 이건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보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때리기보다는 그냥 방어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의무니까. 내 말 잘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칸트는 좀, 칸트처럼 사는 정말 힘든 게, 저기 누가 넘어져 있어요? 구해줘야 돼요? 안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되죠. 근데 그거 구하는데, 내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얘를 구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준다고 그러면. 근데 내가 오늘 대학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에요. 구해줘야 돼요? 안 구해줘야 돼요? 구해주고 대학에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왜? 의무를 하라는 거죠. 의무를.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칸트처럼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말은 써요. 응?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저거를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 순간에 이기심이 딱 오르는 거죠. 저걸 구해줘야 되는데 난 지금 대학 시험을 보러 가야 돼. 이걸 막는 게 뭐죠? 나의 이기심이죠. 나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저걸 안 구해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내가 죽더라도 구해주라는 얘기죠. 칸트는. 그러니까 칸트처럼 살기 쉽지 않다는 게 칸트의 이론은 의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론을 배우는 거니까요. 칸트는 모든 행동에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범죄자에 대해서 가혹했을까요? 너그러웠을까요? 가혹했죠. 네가 사람을 때려 죽였다면 너도 때려 얻어맞아 죽으라는 얘기죠. 칸트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칸트한테는 용서를 바라면 안 돼요. 네가 악을 했으면 그 악을 너도 당해봐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칸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칸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칸트의 의무론이라는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면 딴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칸트의 의무론을 얘기하면 왜 저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의무니까 구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의무니까.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칙을 찾고 그게 의무라는 걸 네가 이성을 갖고 있어서 안다면 네 목숨을 버리더라도 네가 모든 피해를 보더라도 구해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칸트의 의무론이에요. 의무를 행하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무를 행하라. 그래서 칸트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이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잘 들어봐요. 저기 누가 넘어져 있어요. 갈래다가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게 흉 같은 경우죠. 가슴이 확 아파요. 쟤 잘못하면 죽겠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피도 흘리고 있고. 내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가고 싶은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가슴이 짠하지 않아? 내가 얘를 그냥 두고 가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 에이, 가서 구해주자. 얘를 이용한 거죠. 구하지 않으면 더 나쁜 짓 한 거고. 구하더라도 얘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뭘로 이용한 거죠? 잠에 잘 자는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칸트는 뭐라고 그럴지 생각해 보세요. 봉사활동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면 오히려 제가 더 기쁘답니다. 저는 제가 제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서라도 매주 봉사활동을 합니다. 칸트는 뭐라고 그래? 넌 사람을 이용하고 있구나. 너는 봉사의 목적이 네 마음의 힐링이니? 봉사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네 마음을 힐링하려고 봉사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을 네 마음의 힐링용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건 칸트의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면 칸트 입장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을 내 기쁨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도와줬더니 기쁜 건 돼야 안 돼요? 그건 괜찮아요? 기쁘려고 도와주는 거는 사람을 이용한 거고 그냥 의무로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났더니 기분이 흐뭇해. 이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칸트 생각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의무랑 의무가 충돌한 거. 그렇죠. 그 칸트가 해결 못하는 거죠. 약간 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그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게 이제 칸트의 한계예요. 의무와 의무가 충돌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초등학생이 쓰러져 있고 이쪽에는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요. 누굴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둘 다 해야 되니까. 이 둘 다 의무잖아요. 심지어는 여긴 초등학생이 쓰러져 있고 저긴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둘 다 의무인데 쓰레기를 줍는 것도 의무고 초등학생을 구해주는 것도 의무고 의무 사이에선 더 큰 의무와 작은 의무는 없거든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칸트의 한계예요. 의무와 의무가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의무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둘 다 의무인데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하나는 이쪽에서는 1000명이 죽을 것 같고 이쪽엔 1명이 죽을 것 같아요. 누굴 구해줘야 돼요? 못 구하죠. 아무도. 1000명을 구하는 것도 뭐예요? 의무고 1명을 구하는 것도 의무고 이쪽에서는 살인자가 죽어가고 있고요. 저기서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굴 구해줘야 돼요? 못 구하죠. 인간으로서 의무는 살인자도 구해줘야 되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도 구해줘야 되고. 그거는 나는 범죄자를 사형 집행하기 전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해줘야죠. 니네 사형 집행 당하는 사람을 사형 집행 10분 전에 죽이면 그것도 살인죄예요? 10분 있다가 사형 집행할 사람을 내가 지금 죽여. 살인죄야, 살인죄가 아니야? 살인죄예요, 그것도. 똑같은 살인죄예요. 하나도 용서 안 받아요. 1초 있다가 죽을 사람을 지금 죽여도 살인죄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의무와 의무가 부딪혔을 때 칸트는 해결을 못하는 게 칸트의 약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칸트의 생각을 알라는 거지. 여러분이 칸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138쪽. 칸트 설명할게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도덕 형이상학 원론,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 영구 평화론 등의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근대적 의미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체계적 논리를 본격화한 대표적인 철학자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인식 문제를 깊이 다루었다. 칸트는 인식에 기반의 감성이 있고 그 감성이 외부에 있는 사물을 경험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직관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공간과 시간의 직관 형식에 의해 인식의 기초인 감성이 작동하여 인식의 재료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오성에 의해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참다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관점이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의 감각이 작동을 해서 저거는 사과구나, 저거는 닭이구나, 따뜻하구나를 감각으로 느낀 거죠. 그러면 그게 사과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눈으로 봐야 사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사과라는 걸 안 다음에 그거를 오성 내지는 지성, 이성으로 그걸 분석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과는 어디서 왔을까? 사과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감각으로 들어온 거고, 됐죠? 그게 인식이 되는 거죠. 저기 빨갛고 사과다, 빨갛다, 동그랗다, 그럼 사과다. 인식. 그 다음에는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 인간이 연필을 인식하려면 연필이라는 대상의 내용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 직관을 통해 느끼며 이를 통해 감각된 내용들을 인간 자신의 사고인 오성에 의해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인 것이다. 칸트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인식은 뭐하고 시작돼요?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인식을 위해서 뭐가 더해져야 돼? 오성이 더해져야 된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칸트는 인식 대상에 대한 직관이 없는 사고는 공허할 뿐이고 오성의 자발적인 역할이 없이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참다운 인식은 감성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무슨 뜻이에요? 참다운 인식은 감성,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스스로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죠.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생각해야만 제대로 아는 거지. 만약에 머리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받아들여도 안 되고 그냥 머리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언제나 감성과 오성의 결합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감성적 직관으로 인식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인식 너머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인식 너머의 범주라는 게 뭐죠? 관념이죠. 인식 너머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나 코나 귀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숭고함, 신적 존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혼 불멸. 이런 거는 눈이나 귀나 입이나 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인식 너머에 있는 것들. 오로지 관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은 뭐야? 그죠? 머릿속에 있는 거죠. 사과는 인식할 수 있는 거고, 마실 물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책도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아름다움, 이런 건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에 넘어에 있다는 거죠. 그 생각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무한성, 신의 존재, 영혼 불멸의 등 개념 등은 인간 인식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명과 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칸트는 인간이 인식의 한계에 있는 이러한 대상에 대하여까지는 오성의 틀을 적용하려는 데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선험적 가상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험적 가상이 인간의 이성이 오류에 다 다른 상황이며 여기에 대한 해법은 실천적, 도덕적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은 감각이 작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인식하려고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천당을 인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각에 넘어에 있는 거는 인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인식은 어디까지만 해야 된다? 우리 감성이 가는 데까지만 인식하려고 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디까지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판단했다는 거죠. 그 이상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의 영역이 아니다. 칸트는 실천 이상 비판. 실천 이상 비판은 뭘까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이죠. 의무론이죠. 뭐라고? 의무론. 그러면 순수 이성 비판 이건 뭐죠? 인식론이네요.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느냐가 순수 이성 비판이고요. 실천 이상 비판은 뭐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아까 도덕적인 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실천 이상 비판. 어느 거는 안 해야 되느냐. 어느 거는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뭐야?
실천 이상 비판. 여기서 비판은 뭐라고요? 한계. 어디까지라는 얘기죠. 한계는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인간의 도덕 문제를 언급하였다. 의무론입니다. 칸트는 인간에게 경험적 관점이 아닌 이성적 관점에서 도덕률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밑줄. 여기서 흉은 다르게 얘기했어요. 흉은 주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흉은 뭐 주장한 사람이죠? 경험론이죠. 흉은 뭐라고 그랬냐면 딱 보면 압니다라고 그랬어요. 느낌으로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느낌이 정이잖아요, 정. 저기 어떤 아이가 쓰러져 있어. 가슴이 짠하다는 거죠. 느낌이 팍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때려. 안 좋은 느낌이 빡 오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을 보고 있으면 흐뭇해지고 해서는 안 될 일에는 안 좋은 감정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이 드는 건 하지 말고 좋은 감정이 드는 건 해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흉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흉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뭘로 알 수 있다? 감정,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칸트는 뭘로 알 수 있다? 이성으로 알 수 있다. 계속 읽어볼게요. 도덕률은 곧 도덕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인데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밑줄.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서는 안 될지 뭐 하면 알 수 있다?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도 그걸 하면은 그건 안 좋은 행동이고 안 좋은 행동에는 응징이 가는 거죠.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해야 되는 일이죠. 쉽게 말하면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않죠. 뭐가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응징을 해야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응징하지 않잖아요. 계속? 그는 도덕 법칙에 대하여 실천 이성이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자율적인 명령이라고 여기고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정엄 명령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정엄 명령 밑줄 칠게요. 칸트는 명령의 개념을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으로 구분했는데 가언 명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리는 조건 명령으로 그 목적을 승인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보편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가언 명령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부부니까 좀 도와줘. 엄마니까 해줘. 딸이니까 해줘. 이건 무슨 명령이야? 가언 명령이야. 네가 나한테 지난번에 돈을 빌려갔으니까 이거 해줘. 무슨 명령이야? 가언 명령인 거죠. 이해됩니까? 정언 명령은 뭐예요? 그냥 해. 무조건 해. 뭐라고 이게? 조건 없어. 무슨 명령? 정언 명령. 정언 명령은 반면 정언 명령은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행위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명령에 해당한다. 밑줄. 정언 명령은 행위 자체가 해야 될 일, 바람직한 일,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언 명령은 뭐라고요? 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구해주는 거는 정언 명령. 넘어졌어. 해야 되는 일이야. 해. 이게 뭐라고요? 정언 명령. 가언 명령은 뭐라고? 어떤 조건이 붙는 거죠. 아, 저 할머니 옛날에 나 도와준 할머니인데 구해줘야지. 뭐예요? 가언 명령. 할머니가 쓰러졌어. 구해줘야지. 무슨 명령? 정언 명령.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차이 알겠습니까? 팀이 알겠어? 알겠지? 가언 명령은
가언 명령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정언 명령은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이라 볼 수 있다. 칸트는 정언 명령에 대하여 보편성의 관점에서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별표. 칸트는 정언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자, 준비된 사람 외워주세요. 자, 해보자. 딴 데 보고. 해봐. 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의 준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그 정도면 됐어요. 또. 응, 해봐. 이제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현재 기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봐. 또. 이제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기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해봐. 너 해봐. 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다시. 건의해봐. 정언 명령에 대하여 보편성의 관점에서 내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아, 좋아요. 서준이 한번 해봐. 아직 다 문제였어. 네. 하윤이 해봐. 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해봐.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현재 기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해봐. 또 해봐. 경환이 해봐. 언제나 동시에. 자, 설명할게. 다시 들어보세요. 정언 명령이 뭐냐면, 정언 명령이란 게 뭐죠?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뭐냐면 너의 의지의 준칙이란 게 뭘까요? 의지의 준칙이 뭐예요? 네 마음속에, 의지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준칙, 법칙이죠. 준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을 준칙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잘 적어놔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해주는 책도 없더라고. 맨날 요거만 딱 들어오지. 지진 났어? 왜 책상 밑으로 들어가? 흔들렸냐 조금 전에? 떨어졌어? 자, 볼게요. 네 마음속에 있는 의지. 의지라는 게 뭔지 알죠? 이걸 할까 말까. 그 의지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의지 맞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때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애한테 침을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웃어주는 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웃어주는 건 괜찮지만 이준이한테 침을 뱉는 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침을 뱉는 건 안 돼. 웃어주는 건 돼. 나름대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너 스스로 규칙이 있어 없어? 네가 생각했을 때 요거까지는 해도 되고 요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업 시간에 자꾸 빗을 빚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꾸 빗을 내가 얼마나 헷갈리겠어. 앞에서 네가 이렇게 빗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빗을 내리고 있으면. 자, 그러니까 나의 의지의 준칙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머리를 만지는 것까지 괜찮은데 빗을 빚는 거는 내 의지의 준칙에 맞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지의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의지의 준칙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자기 스스로 이건 해도 되는 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있죠. 자기 말은 나름 있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언제나 지금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500년 후에도 그렇고 언제나 맞죠? 언제나 동시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동시에 보편적 누구나 흑인도 그렇고 백인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따라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시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보편적 누구나 적어놨습니까?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그들 모두가 입법의 원리 그들 모두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 그들의 규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가지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속에 법칙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근데 그게 신라시대 때도 해야 될 일 같은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해야 될 일 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100년 후의 사람도 이건 옳다고 할 일, 신라시대 사람도 옳다고 할 일, 로마시대 사람도 옳다고 할 일, 미국 사람도 옳다고 할 일, 할머니도 옳다고 할 일, 초등학생도 옳다고 할 일, 아줌마도 옳다고 할 일, 대학생도 옳다고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편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의 입법의 원리, 그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법칙을 만드는 그 법칙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지의 준칙을 네가 만들 때 이해됐습니까?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는 우리 동네에서 해도 되는데 딴 동네에서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야. 응. 근데 이제 차세대들은 그 독일 쪽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오히려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때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칸타 입장에서 굉장히 비판받을 일이죠. 니네 입장에서 특이한 상황에서만 옳다고 하는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내린 거죠. 유태인들 죽여라. 군인 입장에서 위에서 명령이 내렸으니까 명령이니까 군인으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지의 준칙이 야, 이 명령이라는 게 보편적인 명령이냐? 라고 보면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정언명령이라는 거죠. 정언명령은 나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그거를 행동하는 게 정언명령이에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이게 시험 문제에 100% 나오는 거거든요. 만나는 3명한테 칸트의 의무론을 얘기하면서 칸트는 정언명령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정언명령이 뭔지를 3명한테 설명하세요. 평생 써먹을 겁니다. 특히 의과대학과 애들은 나중에 MMI에서 이 의무론하고 공리주의가 되게 부딪히거든요. 공리주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계속 살게 돼요. 예를 들어 공리주의는 한 명을 죽여야 되고 100명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한 명을 죽이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100명을 살려야 되고 한 명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100명을 살리는 걸 선택해야 돼요. 살인자를 살려야 되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면 나한테 한 번밖에 할 기회가 없다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공리주의예요. 근데 칸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칸트는 사람의 생명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따라서 맞도록 행동하라. 예를 들어서 이 살인자를 살려야 되는데 살인자의 엄마라면 살인자를 살리지 않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노벨 평화상을 모두가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 안 살리려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기지? 인격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격주의적 관점에서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인격주의적 관점이죠. 자,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아까 설명한 거죠. 네가 기분 좋으려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구하지 마라. 수단으로 대한 거니까. 그죠?
도와줬더니 기분 좋아지는 거는 상관없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너 자신과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준비된 사람?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칸트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오직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도록 하라. 좀 정확히 다시 해볼게요. 해본 사람? 우연히 해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좋아요. 해봐.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좋아요. 해봐.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좋아요. 해봐. 또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다시 보자지. 응. 해봐.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당연히 목적으로 대하라.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네. 해봐.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응, 해봐. 자, 지호 해봐. 지호 해봐.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건이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가원이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국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좋아요. 해봐. 너 이름 뭐지? 서영. 서영 해봐. 너와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이 장혜준이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하윤이 너 자신과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응, 해봐. 나이 너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하라. 현서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하라. 해봐. 서준이 해봐. 서준이 뭐 배웠어 아직?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이거는 정언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 뭐 이게 그대로 외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 정도만 이렇게만 외워놔도 돼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첫 번째 거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이렇게 하고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옛날 사람도 지금 사람도 동양 사람도 서양 사람도 모두가 옳다고 할 일을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옳다고 할 만한 일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옳다고 할 만한 행동을 어떻게 알죠?
인간은 이성이기 때문에 그냥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설레게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반짝이는 별과 도덕 법칙. 자기는 그 도덕 법칙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인대요. 어? 자기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거나 도덕 법칙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인대. 뭐라고? 인성에서 보는 게 아니야. 사는 거 사는 도덕 법칙만 생각하면 하늘에 떠 있는 별과 이 도덕 법칙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래. 내가 지켜야 될 도덕 법칙 아름답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는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껌껌이 도덕 법칙에 맞지 않아. 그거 신라 시대 때도 그런 일을 해야 됐을까?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이거 너 도덕 법칙에 맞지? 그래서 칸트처럼 사는 거는 쉽진 않은데 이게 끝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자고. 자,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의 다른 정언 명령은 필연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 욕구와 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본능적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떠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도덕 법칙을 막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적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기에 있는 그 맛있는 빵이 왜 안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먹고는 싶지만 도둑질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성이 그걸 막은 거죠. 근데 동물적 경향성이 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냄새가 훅 들어오는 순간, 오, 맛있겠다, 먹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저놈을 때려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뭐가 막아줘? 이성으로. 마음이 드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동물. 동물은 어떻게 해야 돼? 때려서라도 못하게 하는 거죠. 말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때려서라도 지키게 한다. 칸트는 그래서 엄격했어요. 말로 안 들은 놈은 어떻게? 체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이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무엇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경향성,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심 역시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동정심 역시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아, 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딱해서 구해줘야 되겠다. 칸트의 생각하고 맞아요, 틀려요? 왜 구해줘야 되죠? 정언 명령이니까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덕 법칙이니까. 넘어진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이유는 딱해서가 아니에요. 딱해서 구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 누구죠? 휴메요. 넘어져 있는 걸 구하는 거는 정언 명령이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도덕 규칙을 어기는 거야. 그걸 어기면 나는 괴로워. 그래서 또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도덕을 도원하는 것도 잘못된 관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용한 거죠. 봉사활동을 했더니 행복해지는 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해됐습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칸트에 있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인 의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칸트는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인 선의지만이 선의지 동그라미. 선의지가 뭐예요? 선의지가 뭐예요?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뭐야? 선의지야. 그러니까 선의지만이 도덕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지가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인다는 거예요. 선의지는 인간 본능에 의한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라 볼 수 있으며 도덕적 행위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칸트 윤리론이 결과주의가 아닌 동기주의적 특성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의 실천 이성이 도덕과 행복이 일치하는 최고선을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도덕적 의무의 이행이 행복을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도덕적 실천의 결과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되게 중요합니다. 도덕 의무의 이행이 행복을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인 행동을 했더니 행복으로 가는 거는 괜찮다. 바람직하다. 차이 아시겠죠? 자, 1번 해볼 사람. 해봐, 현서. 응? 읽어볼게요. 근데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선의지는 그것이 가져오는 성과나 결과 때문에 혹은 미리 설정된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의 의욕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선한 것, 선의지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 좋은 행동을 하려는 도덕적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 그 자체는 되게 선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A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 집에 돌아와 가게 주인이 건네준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자신이 구입한 물건 하나가 계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A는 가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물건 값을 주고 와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자, 줘야죠 당연히. 왜? 줘야 되니까. 정직해야 되니까. 거짓을 내가 불이익을 그러니까 부당 이득을 얻으면 안 되니까. 2번 해볼 사람. 응? 읽어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연적 필연성은 이성이 없는 존재의 특성이지만 자유는 이성적 존재의 특성이다. 왜 이성적 존재가 자유를 가졌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성적 존재가 실천 이성으로 타인의 영향과 관계없이 보편적 도덕 법칙에 맞는 자신의 경륜을 만들기 때문이다. 타인의 영향과 관계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도덕 법칙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성이 있으니까. 3번. 3번 풀어볼 사람? 해봐. 다음과 같은 판단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단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적선을 했다면 그러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는 거죠? 의무니까 해야 되는 거죠. 3번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예측되더라도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자, 약속을 어겨서. 그러니까 화이트 라이를 이 사람이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선의의 거짓말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진실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있어. 당신 충분히 오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돼야 안 돼요? 다음 달에 죽어요라고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자, 도덕 법칙에 따르고자 의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만 도덕적이다. 뭐? 거짓말만 안 하니 꼬아지 말고. 그거는 네가 좀 꼬아서 어떻게 얘기할 건데? 죽나요, 사나요? 충분히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자, 4번. 해볼 사람. 우연히. 몇 번? 몇 번? 2번. 가의 행위 원칙에 입각하여 나의 갈등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행동한 학생은 내 의지의 긍휼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그런데 그 친구는 범죄 용의자로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번의 전과 때문에 이번에 잡히면 감옥에 아주 오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병중에 계신 어머니께서 충격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만 숨겨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 후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경찰에게 친구가 있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친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2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사실대로 말한다. 그렇죠? 자, 됐고. 자, 읽어볼게요. 제재,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위 판단 기준. 2016년 고1 6월 모의고사.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A가 등교하던 길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지금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지각을 하여 벌점을 받게 된다. A는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학교에 가야 할까?
이런 상황을 도덕적 딜레마라고 한다. 도덕적 딜레마 밑줄.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의무론적 관점이고 의무론적 관점은 누가 얘기한 거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목적론적 관점이다. 벤담.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공리주의. 의무론적 관점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도덕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도덕법칙이 뭐라고 했죠? 정언, 명령. 이 관점은 도덕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의무로 보았으며 도덕법칙을 지키는 의지가 뭐였죠? 선의지.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주목했다. 도덕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이기에 왜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라는 질문이 성립하는 질문은 뭐였죠? 무슨 명령? 도덕법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덕법칙이니까. 도덕법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지켜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도덕법칙은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무론적 관점을 법칙론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무론적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두 개의 옳은 도덕법칙이 충돌할 때 의무론적 관점에 따르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1번 철로에는 3명의 인부가, 2번 철로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의무론적 관점은 이 상황에서 어떤 철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둘 다 의무이니까. 이건 의무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한편 목적론적 관점은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보았다. 이 관점은 오로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며 경험을 통해 도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밀은 그 경험론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이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어떤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X야. 함수 속에서 Y가 나올 거 아니야. X가 있으면 뭐가 나와? 다 알죠? 함수?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세상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더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도덕적인 행동. 넘어진 사람을 구해줬어. 그 할머니가 감정이 플러스가 돼야 안 돼요. 보는 사람 플러스가 돼야 안 돼요. 플러스가 되죠. 내 마음 플러스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럼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안 좋아지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친구를 때렸어요. 이 친구가 고통스럽잖아요.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이죠. 그러면 3명을 구하거나 10명을 구한 중에 뭘 구해야 되죠? 3명을 구하면 3 플러스, 10명을 구하면 10 플러스. 어디가 이겨요? 10 플러스가 이기죠. 10 플러스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죠. 그래서 결과론이야. 의무론이 아니고 뭐야? 결과론. 읽어볼게요.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는 미래에 있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결과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목적론적 관점도 한계가 있다. 똑같은 결과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의해서 1번 철로를 선택하는 것이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옳은 선택이지만 1번 철로에 있던 인부의 가족에게 물었을 경우 대답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목적론적 관점은 도덕법칙에 대해 많은 예외를 허용할 우려가 있다. 자, 63번 풀어본 사람? 줌에서. 지우야 뭐? 야, 예준이. 63분에 3번이. 좋아요. 윗글에 쓰인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3번.
중심 대상의 개념을 밝히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철로에 뭐가 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설명했죠. 사례를 들어서. 64번 이번에 줌에서 누가 할까? 지호. 64번에 4번이요. 4번 읽어볼게요. 목적론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1. 목적론에서 옳다고 보는 행위는 무엇일까? 행복이나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 맞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맞죠? 질문 2. 목적론적 관점의 특징은 무엇일까? 도덕은 가능한 많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지님. 어떤 행위를 위한 결정은 행위 자체를 바탕으로 내림. 행위 자체가 아니고 뭐 바탕? 행위의 결과. 질문 3. 목적론적 관점의 한계는 무엇일까? 도덕 법칙의 예외를 많이 허용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 목적론적 관점의 입장에서는 히틀러의 유태인을 죽인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화될 수도 있다. 합리화 시켜버리면. 칸트한테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거 합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65번 해볼 사람 중에서 서준이? 65분의 1번이요. 65번에 1번? 네. 기억 니은에서 A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뭐죠? 의무론적 관점, 의무. 니은은? 목적론적 관점. A는 뭐죠? 사람. 등교하는 길에, 그죠? A가 등교하는 길에 뭐죠?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있다 이거죠.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기억.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행동하세요. 자, 의무론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필요 없죠? 의무니까 해야 되니까. 2번 기억. 누가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세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정언, 명령, 보편적, 입법. 3번. 기억. 나중에 일어날 일보다는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이 뭐죠? 선, 의지. 4번. 니은. 당신의 선택의 목적과 결과를 고려해 행동하세요. 이거는 그쵸? 목적론적. 5번. 니은.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기쁠 수 있게 행동하세요. 기쁨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결과. 이거는 목적론적. 66번. 이거는 뭐 됐고요. 칸트는 국어에도 나오고 사회에도 나오고 이게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 치고 칸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고 칸트에 대해서 떠들고 다녀도 어른 중에서도 여러분이 떠드는 만큼 아는 사람이 1%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칸트 얘기를 계속 하세요. 네? 있나 보지? 칸트만 연구하는 학교인 거죠. 칸트만 연구하는 학교야. 계속 읽어볼게요. 제재 칸트의 도덕성. 2011년 고1 3월 모의고사. 대개 사람들은 동정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라 생각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맹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측은지심. 서양에서 누구? 동정심하면 누구야? 아까 얘기했죠? 흉. 무슨 주의? 주정주의. 정이 중요하다. 맹자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여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여기 있는 흉도. 데이비드 흉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도덕성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흉은 무슨 논자?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는 경험의 다발도 밖에 없다. 인간은 뭐 결과적으로 그 인식할 수 없다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정심이 아닌 이성의 바탕을 둔 의무 동기여야 한다. 이성의 바탕을 둔 의무 동기. 의무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관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성의 바탕을 둔 의무 동기가 뭐죠? 선, 의지. 칸트는 인간에게는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그 의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의무를 실천하는 의지가 선의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죠? 정언, 명령. 정언, 명령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선의지.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의무 동기에서 벗어난 어떠한 의도나 목적도 그 행위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가 보기에 동정과 연민, 만족감 같은 감정이나 자기 이익, 욕구, 기호 등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부족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갑이라는 사람이 빚진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찾아가는 길에 곤경에 처한 이웃을 만났다. 이웃의 고통을 본 갑은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생겨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칸트는 이러한 갑의 행위는 의무 동기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갑의 자선은 연민과 감정에 빠져서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더 의무죠. 그 의무가 있음에도 저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의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갑의 행위는 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며 결과적으로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갑에 대한 칸트의 평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 도덕적 의무감에 따른 행위만이 가치가 있다는 칸트의 주장을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지나치게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의무와 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지문을 읽었을 때하고요. 칸트에 대한 생각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지문을 읽었을 때하고 어디가 유리할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국어 비문학을 공부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칸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 읽는 거하고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는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는지 플라톤의 이데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지문을 읽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국어 지문을 봐야 되는데 그때 칸트 책을 언제 읽겠냐고. 누가 설명을 또 해주냐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이데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빠 죽겠는데 내신 딸이야 수학 공부하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걸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향후에 국어 지문이나 통합사회 지문이 쉬워질까요 안 쉬워질까요? 쉬워지죠.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손에도 안 잡히고 그냥 배가 아픈데 계속 반창고만 붙이는 일만 하게 되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수업 시간에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든 철학자가 다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 출제자들이 어느 철학자를 중요하는지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알아 몰라요. 아니까 아주 중요한 철학자나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고 아무리 철학자라도 좀 유명하지 않은 철학자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칸트에서 배웠는데 벌써 2개나 툭툭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67번 해볼 사람? 경원이? 몇 번?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자신의 의지에 감정, 욕구, 이익 등을 더한 것이 의무 동기다. 이거 더하면 안 되죠. 68번? 응? 너 이름 뭐지? 응? 윤범이. 자, 내가 아직 이름을 다 못 외우는 애들은 답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답을 얘기해. 내가 그만 얘기할 때까지. 이게 군대 가면 관등성명이라고 하거든. 뭐라고? 관등성명. 군대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일로 와봐. 그러면 내 일병 김하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딱 알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네 뭐 하나?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해요. 윤범이라고 그랬나? 네, 학생 김윤범. 학생은 얘기 안 되니까. 네, 김윤범. 그거 대답하라고. 그러면 내가 자꾸 이름을 기억하겠지? 자, 읽어볼게요. 68번. 위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일반적 견해와 대비되는 특정 견해를 설명하면서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저 칸트 얘기 나왔죠. 69번. 4번
이름 되려니까 알아. 너는 하윤이 안 돼도 돼. 해봐. 응? 위그를 바탕으로 할 때 칸트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4번. 이웃을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여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경우 맞죠? 칸트가 생각하는 거죠. 70번 해봐. 2번 이름 되려니까 조질 조, 제 제, 후 재호, 조재호 알았어. 내가 니네들 이름 기억하는 게 좋아, 기억 못하는 게 좋아. 기억하는 그렇지. 그러면 자꾸 이름을 대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내가 이름 기억하는 애들은 여기 오래 다닌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몇 명 없을 때부터 내가 계속 묻다 보니까 아는데 새로 들어온 애들이나 그런 자꾸 뭐 몇 달 안 된 애들은 자꾸 기억을 못하니까 자꾸 얘기해주면 내가 그만해 할 때까지 얘기하면 돼. 자, 70번. 다 뭐야? 누가 얘기했어? 세호 몇 번? 2번이요. 읽어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되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뭐죠? 간주하여 간주. 니은 근거 자, 읽어볼게요. 간주. 간주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게 여김 간주는 같다고 보면 그렇게 여김해요. 니은. 니은 근거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근거는 뭐에 뭐라 그러죠? 판단에 근거할 때 근거잖아요. 중심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중심이 되는 부분은 뭐죠? 중심이 되는 부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응? 핵심 뭐 이런 거예요? 핵심. 중심이 되는 부분 핵심. 디귿. 디귿 견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리얼. 리을 규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응? 미음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자, 여기까지 하고